앉아서 지금 네. 제가 사실 이제 제목은 유학 한국사의 출구찾기라고 해서 마치 제가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 마냥 이제 거창하게 지어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플랫폼 C에서도 활동을 하지만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300여 개 단체가 이제 모여가지고 한국에서 기후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대안을 만들기 위한 커다란 연대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위원으로 액션팀에서 함께 집회를 기획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의식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 정부나 정의당이나 이제 녹색당 같은 곳에서 기후 위기의 대안과 관련돼서 그린 뉴딜을 좀 종합적인 정책으로 내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주 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거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고요. 제가 이제 활동하면서 느꼈던 이제 문제의식 그리고 고민 이런 것들을 좀 담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기후 정책이 지금 어디쯤 있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문재인 정부의 저탄소 발전 전략 초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표했고 그 지난주에 그 그린 뉴딜 관련돼서 진보적 정당들에서 정책들이 발표된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평가해보면서 좀 평가를 좀 비판적으로 해봤습니다. 제 평소의 문제의식과이기도 했고 좀 비판적으로 평가해보면서 최근 얘기되고 있는 기후위기나 에너지 전환 어떤 운동의 프레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좀 더 적극적인 사회운동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을 해주실 것들과 연계해서 좀 더 영감을 받아야 될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용을 구성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지도를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가지고 줄이고 이제 늘려가지고 다시 그린 세계 지도입니다. 2015년 자료라고 하고요. 한국은 이 온실가스 배출 기후 위기의 핵심 원인이겠죠. 그래서 어디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어디가 제일 큰가요? 중국, 미국, 그다음 좀 애매하죠. 뭐 인도, 뭐 일본, 독일, 뭐 한국이 몇 번째쯤 될 것 같습니까? 한국 여기 있잖아요. 오른쪽 그 일본 상단에 있는데 한국이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화석 연료를 떼어서 만드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입니다. 다른 부분까지 합치면 11위라고도 해서 한국이 뭐 7위냐 어떤 통계는 11위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 지도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고요. 뭐 프랑스나 이제 스페인 또는 다른 선진국들과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특히 이제 199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 것이 한국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제 그림입니다. 이게 또 한국은 어디쯤 있느냐 이렇게 해서 세계를 색칠로 한 건데요. 검은색이 가장 나쁜 케이스고 붉은색이 그 다음이고 그다음 색깔이 옅어지면서 기후 위기와 관련 대응을 그나마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한국은 보시다시피 아주 짙은 붉은색입니다. 그 기후 위기 관련돼서 온실가 그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번 세기 말까지 전 세계 기후 변화, 온난화 변화를 몇 도 정도로 제한해야 된다고 하는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제 기존에는 2도씨 목표에서 지금은 1.5도씨 목표가 조금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2도씨 목표를 달성하는 것조차도 너무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5도씨로 이제 높아진 것인데요. 실제 1.5도씨 목표를 달성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제 짙은 초록색 그리고 이제 연두색 같은 경우 1.5도씨 목표를 달성하는 국가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인 경우는 2도씨 목표를 달성하는 것, 오렌지색인 경우에는 3도씨 정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해당하는 것이 이 가장 짙은 빨간색인데요. 이 빨간색은 4도씨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매우 불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4도씨가 좀 더 높은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을 공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 배출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을 공약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판단을 내린 표이고요. 이게 이제 보시면 좀 너무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그냥 검은색 실선 이것이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해 왔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90년이 기준인데 90년 이후에 한국은 2배 이상 온실가스를 더 배출했고 지금은 7억 톤 정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온실가스 이제 단위로 7억 톤 정도를 배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또 이제 박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게 현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준 그리고 앞으로 얼마큼 배출하느냐를 공략한 수준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춰봤을 때 한국의 목표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어느 정도 해당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추세가 이제 이렇고요.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앞으로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바우 대비량이 이 검은 실선입니다. 검은 점선입니다. 검은 점선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 부분에 해당하고 검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4도시보다 훨씬 더 높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정부가 현재 그 유엔에 공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 파리 기후 협정에 따라 가지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것인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 검은색 NDC라고 된 이제 점입니다. NDC라고 한국이 제출한 것은 어느 정도 목표에 해당하는 건가요? 4도시 목표에 해당하는 거죠. 실제 그 파리 협약이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2도시나 2도시보다 낮은 1.5도시 목표에는 현저하게 이제 미달한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약속은 2030년까지 약 한 5억 톤 좀 넘게 배출하는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한국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은 보라색 선과 파란색 그래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실제 한국 정부는 그 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제 유엔에 약속했는데 한국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따져보니까 실제로는 저 파란 이제 그래프 범위에 든다는 거죠. 결국 4도시 이상의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수준으로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행동하고 있다. 뭐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정부는 2015년에 16년에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뽑히기도 했고요. 그때 같이 뽑혔던 데가 뭐 한국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각국의 그 기후 대책 정도를 평가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국은 항상 끝에서 4위, 5위, 3위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7위로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내뿜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공약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벌어져 왔냐? 그리고 이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비롯되었냐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한 10년 동안 한국 정부에서 어떤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실제 그것을 어떻게 달성해왔냐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그린 뉴딜이 이제 유행하면서 그 리프킨 책이 이번에 번역됐더라고요. 그 책에는 이명박이 그린 뉴딜의 시조이고 가장 그린 뉴딜을 앞서서 실행한 정치가이자 선구자로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웃긴 일이고 리프킨이 한국 현실을 잘 모르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는 아주 앞선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시 그래프로 가면요, 이 앞에 있는 이 점이 이명박이 2008년에 발표한 한국 온실가스 목표입니다. 어디에 해당하죠? 2도시에서 3도시 사이, 2도시에도 가깝죠. 그때는 상당히 높은 목표를 발표를 했고 환경단체는 이제 불충분하다고 비판을 하긴 했지만 이 수준을 목표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5년 뒤에 다시 이제 목표를 수정했고 이걸 파리 기후 협약에 제출했는데 목표 연도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미루면서 실제로는 거의 같은 감축 목표를 냈던 거고요. 근데 이거를 더 많이 감축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우 대비 37%를
감축하겠다. 바우 대비라고 하는 거는 실제 더 많이 앞으로 배출할 건데 여기 대비 요만큼 감축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크게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사실은 이 계획을 거의 그대로 완전 똑같게 승인을 했고 실제 세부적인 어떤 이행 방법, 해외 배출 부분을 좀 해외에서 감축하는 부분을 조금 줄이고 국내에서 감축하는 부분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약간 개선된 거긴 한데 전체적인 목표로 보면 이제 아무런 개선이 없는 방안들을 내보였습니다. 실제 이렇다면 이제 10년 동안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도시, 3도시 목표에서 4도시나 4도시 이상 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목표로 크게 후퇴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국의 현실이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커다란 공약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올해 연말에 있는 유엔 당사국 총회에 두 가지 국가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가 2050년 장기적으로 한국의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관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LEDS라고 하는 것을 하나 제출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에 2030년에 얼마큼 줄일지 박근혜 정부 걸 그대로 계승했다고 했는데 2030년까지 얼마큼 줄일지를 또 공약하는 NDC 자발적 감축 목표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제출해야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걸 위해서 올해 이제 작년부터 한국에서는 2050년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정부에서 100여 명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국에서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얼마큼 줄일 수 있고 어떤 사회를 지향해 나갈지에 관한 어떤 이런 포럼을 구성하고 회의를 이제 수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올 2월 달에 이제 나왔는데요.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기후위기 비상 행동에서 LEDS 저탄소 발전 전략이 나온 후에 나온 평가입니다. 너무나 한가하고 안이한 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까지 박근혜 정부가 똑같이 줄이겠다는 거기에 준하는 방식으로 지금 많이 나왔는데요. 그걸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감축 목표를 5가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적게는 40%부터 많게는 75%까지 온실가스를 한국에서 2050년까지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가장 이제 전진된 안이고 우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비견되는 그런 안인데요. 근데 실제 이런 안들이 17년 대비 75%라고 하면 아주 이제 좀 급진적이고 진전된 것으로 보이지만 파리 협약에서 그리고 IPCC가 권고하는 1.5도씨 목표 그리고 2도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지구 온난화를 만족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안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명이 나온 건데요. 이걸 이제 제가 다시 이제 그려본 건데요. 한국 상황에서 2050년에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감축해야지 실제 전 세계적인 지구 온난화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나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가 2050년 그래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란에 해당하는 것부터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다 4도시 목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한에 해당하는 것은 4도시를 초과하는 목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붉은 선 점선이 있고 검은 선 점선이 있는데 붉은 선 점선이 이명박 정부 때 한국의 온실가스가 어떻게 배출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한 바우 예측치입니다. 검은색 점선이 박근혜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승인한 현재 한국 온실가스 배출 점선인데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거의 일치했다는 거고 그거는 결국 실제 말은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왔기 때문에 두 개의 어떤 이제 전망치가 거의 비슷해지는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이런
감축 계획을 이제 설정하는 방식이 그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나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한국의 인구 변화 예측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 예측이 어떻게 되고 산업 구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통계들을 가지고 모델링을 합니다. 그 모델링에 따라서 그리고 과거 추세를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큼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예측을 하고 거기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좀 끌어내리겠다라는 방식으로 정책들을 펴오는데요. 그런 방식은 뭐 지금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얘기한 이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같은 경우도 100여 명의 전문가들을 먼저 모으고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정책을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100여 명의 모인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기업 산업계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정부와 같이 공조해서 여러 가지 정책 용역들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대부분이고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이제 아주 극소수 참여시키긴 했는데 그분들도 이제 대부분 좀 그 시장주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진 분들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아주 소수이고 해가지고 그 내에서 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사실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량은 2040년 정도 되면 배출 제로에 도달해야지 전 세계 1.5도씨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복잡 다단한 게 있는데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배출해 왔냐, 그리고 현재 얼마큼 배출하고 있냐, 그리고 그 1인당 배출량이 얼마큼 되냐, 그리고 현재 감축할 수 있는 어떤 각 국가의 역량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평균 내 가지고 2040년 정도로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이 얼마큼 온실가스를 급격히 감축시켜야 되고 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되느냐 관련해서 이제 연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지만 1.5도씨 목표를 위해서는 늦어도 한 2050년에는 배출 제로나 거의 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되는 게 가장 보수적인 안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파리 기후 협약 체제가 사실은 아주 허술한 체제거든요. 목표는 엄청 높이 잡아놨지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자발적인 목표를 각 국가가 제출하고 그걸 5년마다 업데이트를 하면서 실행을 보고하는데 어겼을 때 강력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이런 수단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자발적으로 약속하고 이행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지금 탈퇴했지 않습니까? 또 한두 나라 더 탈퇴하고 하면 사실 금방 무너질 수 있는 시스템이죠. 물론 이제 다양한 각국의 사회운동, 국제적인 사회운동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이틀을 유지하도록 압박을 하긴 해야 될 텐데 그간의 이제 교토 체제라든지 교토 체제가 끝난 뒤에 새로운 포스트 교토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시간을 허비했다가 파리 체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제 정치적인 어떤 일이 발생했냐, 각국이 어떤 일을 했냐라고 본다면 현재 유엔 중심의 국제 협약과 회의 시스템을 믿고 있기는 이제 매우 근거가 없는. 한국 정부도 사실은 이제 기존에도 그렇게 하는데 뭐 최소한의 면피만 하면서 눈치를 보고 또 우리는 대도국가 선진국사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협약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중재자론만 계속 펼쳤지 실제 뭐 과감한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든지 어떤 틀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한국의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검토하는 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국제적인 기준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것도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5개의 안이 나오고 이 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문가들이 낸 안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이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이제 5개의 안 중에서 보통 가장 급진적인 안과 가장 나태한 안은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한 4만이나 조금 더 목표를 진전시켜 잡는다면 뭐 2안 또는 4안 이 중에서
선택이 될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그렇죠. 이런 결과를 계속 가져올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감축 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이제 불충분하고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포럼에서 어떻게 감축 시나리오를 만들었나 관련된 이제 자료인데요.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가 어느 부분에서 얼만큼 배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전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기 전력 발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탄 발전 이제 위주이고 여기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배출되고요. 두 번째가 이 산업 부분 이렇게 이제 비율이 되는데 이 비전 포럼에서 이 각 6개 분야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빠진 게 이제 탄루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그 조림, 숲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8개 부분에서 35개의 감축 수단을 선정을 해가지고 각각 1안, 2안, 3안, 4안, 5안을 만들었습니다. 1안 같은 경우에는 35개 감축 수단을 모두 다 강력하게 만족시켰을 경우, 2안은 거의 절반, 3안은 모두 중간 수준으로 만족시켰을 경우, 4안은 모두 약하게, 5안은 모두 약하게 만족시켰을 경우, 이런 방식으로 감축 수단들을 이제 리스트를 짠 건데요. 근데 이제 이 감축 수단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환 발전 부분에서는 CO2를 포집 저장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CCS라고 하는 건데요. 굴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모아가지고 이것을 압축해가지고 어떤 안전한 공간에 저장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실제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고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대량 상용화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실제 구현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급진적인 발전적인 안들을 짠 겁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도 마찬가지죠. 한국 정부가 이제 수소 경제에 이제 올인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불확실하고 실제 온실가스 저감 효과라든지 친환경적 효과가 있을지 이제 미지수인 건데 이런 것들을 지금 포함시켜서 안에 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탄소 제로에 해당하는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핵 기술, 핵 융합이라든지 아니면 핵 발전 같은 것들을 더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감축 수단에 있어서도 매우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제 현재 한국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 2050년 한국의 저탄소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방법론의 측면에 있어서나 목표의 측면에 있어서나 너무 큰 위험성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이제 하나만 지적을 해드리자면 그 석탄, 탄소의 가격이 올라가야지 온실가스를 이제 급격히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전제하에서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것들을 또 한국 정부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던 기업들에게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또 실제 감축에 있어서도 효과적이냐 그리고 감축이 실제 발생하느냐에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대부분 실패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재작년에 나온 IPCC의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1.5도시로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부터 바로 올해부터 급격히 축소시켜야 하고 그리고 2030년에는 배출을 한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되고 2050년에는 배출이 0에 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까지 배출해온 역사적인 배출량 그리고 현재 이제 세계 7위의 배출 수준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이 세계 평균보다는 훨씬 더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너무 늦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세운다면 2030년까지는 한 절반 정도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고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를 완전히 배출하지 않도록 제로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앞에 것들은 이제 너무 문제가 많은 것이고요.
반면 지난주였는데요. 지난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이었나요? 이제 정의당과 녹색당에서 각각 그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린 뉴딜이란 뒤에 김선철 박사님께서 훨씬 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정의당의 그린 뉴딜이라는 3대 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색 경제에서 녹색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가형 국가 전략을 짜서 시장에 맡겨놓지 않고 국가를 통해 가지고 어떤 녹색 경제를 함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탄소세 같은 가격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대 과제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거고요. 현재 한국의 그 발전 중에 석탄의 비중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석탄의 40%를 재생에너지로 모두 돌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기자동차 1천만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한국의 자동차 대수가 2,200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의 한 절반 정도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특징적으로는 이제 뭐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빈곤 가구의 집부터 먼저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들을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녹색당의 그린 뉴딜인데요. 녹색당도 기본 포맷은 이제 비슷합니다. 3대 방향과 10개 정책을 내놓겠다. 정의당은 3대 전략과 10대 정책이었는데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2050년에 배출 제로를 공약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한 50% 정도로 감축하겠다는 측면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관련돼서는 이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산업전환 측면을 이야기하는데요. 산업전환 측면은 이제 2030 탈핵 탈석탄을 이제 동시에 달성했다는 야심찬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교통량을 줄이는 도시 계획을 통해서 교통 수요를 전체적으로 감소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낸 그 2050 계획에 비해서 정의당과 녹색당의 계획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한국이 만족시켜야 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년에 50%의 감축, 그리고 2050년에 탄소 배출 제로, 이 두 가지를 모두 공약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전된 아니고, 한국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한국 사회 전체의 탈탄소와 녹색화의 방향을 좀 이제 뉘앙스는 좀 다르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산업 경제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췄고,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좀 약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그림을 그렸다는 건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아주 과감하게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한국 정부의 어떤 계획, 그리고 정의당의 공약, 녹색당의 공약들을 어떻게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을까 관련해서 저는 이제 정의로운 전환에 관련된 어떤 유형화, 지형도를 좀 참고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는데요. 이제 이 그래프는 그 정의로운 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들, 그다음에 뭐 노동조합들의 주장을 유형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해서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관련돼서 초점을 맞춘 거고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은 실제 괜찮다. 정의로운 전환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 비용은 돈을 잘 지불하는 정도, 보상을 잘 해주는 정도이면 충분히 된다라고 하는 게 괜찮다의 접근법이고, 이게 현상유지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간 게 개혁관리적인 접근법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더 나아간 것이 구조개혁적인 게 있을 거고, 훨씬 더 혁명적인 변화를 꾀하고 전체 사회 구조의 변혁을 통해서만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변혁적인 접근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상유지 접근법은 기업이 주도하는 전환이고 이명박이나 한 10여 년 전에 많이 유행했던 녹색성장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충분히 해주고 퇴직연금을 주고 일자리를 재교육하면 된다 하는 그런 접근법이고 실제 독일의 어떤 광산지대에서 이 산업을 정리하면서 실행되었던 방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혁관리적인 접근법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국제기구라든지 아니면 각종 단체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사회 경제 체제의 헤게모니에는 도전하지 않고 다만 이 내에서 좀 더 공평하고 좀 더 정의로운 전환을 꾀하는 것이 개혁관리적인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에너지에 관련돼서는 에너지가 모든 사람에게 필수제이기 때문에 접근권을 줘야 되고 저렴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을 인정하지만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기업의 손이 아니라 시민의 손 또는 노동자의 손으로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 또는 관리하고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의 접근은 추구하지 않는다고. 호주의 한 지역에서 그런 이제 정의로운 전환의 사례들이 있었고 단체로 보자면 이제 대표적으로는 국제노총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사회적 대화나 노사정 협의 같은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꼭 노총뿐만이 아니라 뭐 큰 환경단체나 진보적인 친환경적인 색채를 띤 기업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개혁적인 관리 개혁적인 어떤 접근법. 반면에 이 나머지 두 개는 훨씬 더 큰 구조의 변화를 피하는 접근법인데요. 구조개혁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의 측면에서 분배적 정의, 얼마나 이제 공평하게 대우하고 나눌 것인가 측면뿐만이 아니라 절차적 정의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평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에너지 시스템을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데 이 구성된 에너지 시스템을 공동으로 집합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떤 전환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시장 권력, 기업 권력이 있죠. 그리고 기존의 어떤 기술, 거대 기술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같이 변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소유권을 포함하는 어떤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접근법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소규모 노동자 에너지 협동조합 같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트웨드라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조합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공공운수노조나 에너지 노동 사회 네트워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가장 마지막은 이제 변혁적 접근법인데요. 혁명적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거대한 기후 위기를 만든 그리고 불평등 체제를 만든 사회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꿔내지 않고서는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계급 시스템, 가부장제 시스템, 인종주의 시스템 이런 구조를 모두 바꾸는 과정 속에서 실제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좀 이제 너무 극단적인 또는 이제 너무 소수의 좌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이나 이제 다른 곳에서는 원주민 단체라든지 또는 뭐 정의로운 전환 관련 동맹이라든지 여성 단체 관련해서 이런 요구들이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지향은 여러 곳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걸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그리고 실제 조금이라도 전진한 이제 사례가 있는가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아직 좀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이 네 가지 접근법 이게 이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접근법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그린 뉴딜에 관련해서도 그린 뉴딜이 가장 우파적이고 가장 보수적인 버전은 이명박의 녹색 성장과 같은 이런 현상유지 접근법이겠죠. 이런 접근법부터 아주 이제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최근에 구상되는 접근법까지 다양할 텐데 이걸 정의로운 전환의 부분과 이제 유비에서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장기 발전 전략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그린 뉴딜은 어디쯤 위치하고 녹색당이 이야기하는 그린 뉴딜은 어디쯤 위치할 것인가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어디쯤인 것 같아요? 한국 정부는 현상유지
가깝게 했죠. 현상 유지와 개혁 관리 사이에 1항부터 5항까지가 배치되어 있는 건데 대부분은 이제 현상 유지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현재 체제를 유지하고 기업과 시장을 활용하는 방향 그리고 현재의 어떤 과학기술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이 뚜렷한 거죠. 정의당은 어떨까요? 개혁 관리? 개혁 관리 부조격이 일부 포함되고 있긴 하겠지만 저도 이제 개혁 관리 좀 가깝지 않아요. 녹색당은 조금 더 이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스펙트럼이 넓어서 녹색당도 크게 이제 이 부조격과 개혁 관리 사이에 어디에 위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정책들이 아주 10여 개의 정책이 있고 하나하나 정책이 엄청 커다란 정책이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평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큰 틀에서 한 2가지 정도만 평가를 해보자. 정부 정책과 정의당과 녹색당의 정책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큰 차이가 있지만 저는 온실가스 감축 수치 목표에 아주 방점을 찍은 점은 동일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수치를 목표를 강조해야 될 필요성은 이제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이제 목표가 지나치게 수량화되면서 정작 바꿔야 할 문제 구조 같은 것들이 좀 부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과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공이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와 탄소세 도입이 어떤 이행의 핵심 수단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고 그 과정이 불평등 문제 또는 현재 한국 사회의 에너지 체제나 노동 체제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과 맞물릴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아무런 것도 답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이 수치 모델링의 한계에 관해서는 네이처지에 얼마 전에 케빈 앤더슨이라고 하는 대기 과학자가 짧은 이제 칼럼을 기고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어떤 그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이 번역을 한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핵심은 수치 모델링을 IPCC에서 이제 계속 해가지고 배출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 감축 수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 모델링의 핵심은 탄소 가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출권 거래제를 하든 아니면 탄소세를 매기든 탄소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면 경제 주체들이 이 탄소 가격에 반응을 해가지고 점점 온실가스를 적게 내뿜는 방식으로 기술을 변화시키고 기업의 운영 원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의 점증적인 탈탄소화를 통해서 1.5도나 2도씨 공약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1990년대 이후에 한 30년 동안 벌어진 일들을 보니까 가장 앞선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에서조차 그런 일들이 대부분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끝으로 내몰려서 지금 2010년대 말 2020년대에 1.5도씨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5년 또는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낙관주의를 어떻게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실제 시장 경제 균형, 기존의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질서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어떤 급진적인 변화를 모든 측면에서 꾀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뼈아프게 지적하는 것이 이런 수치 모델링의 한계는 35년 전에 IPCC의 그런 모델링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여러 명이 이제 지적했는데 동일한 오류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유념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앞에 이제 유용화도 정의로운 전환의 측면에서 좀 상세히 살펴봤는데 사실 좀 부족한 것이 많아 보입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통한 재교육이나 지원 같은 거 얘기하고 있고요. 하위계층 복지 강화 제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개혁 관리 정도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구조개혁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실제 에너지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지 소유권이나 참여, 민주주의,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제기를 하고 있지 않죠.
특히 이제 한국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이제 일자리 상실 시에 뭐 퇴직금을 좀 더 준다든지 아니면 재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실제 그 당사자가 바람직한 일자리 전환이 가능하겠냐 한국의 노동 체제에서 그런 것들이 커다란 의문으로 사실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에너지 특히 전력 시스템이라는 것도 유럽이나 이제 미국과는 다르게 상당히 이제 공공 부분에 의해서 크게 여전히 이제 존속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민주화시킬지 이런 문제들이 주요하게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이제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정의로운 전환의 이제 핵심 정책으로 전환기의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수준의 어떤 기본소득인지 관련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더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요.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로 주어지는 현금 지급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에너지 다소비 사료 노동자들, 어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소득을 준다는 것이 개념적으로 성립이 되느냐 이런 것들 좀 질문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뭐 추가적으로 더 주어지는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정의당이 얘기한 기금을 통한 지원과 유사해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이나 노동 체제에 대한 어떤 좀 고민들 같은 경우는 잘 담기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사회 기후 악화에서 벗어나기 뭐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이 있다기보다는 좀 더 고민을 해보자 해봤는데 세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기후 위기나 에너지 전환 운동의 어떤 최근에 형성된 기본적인 프레임 같은 것들이 한 세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세대 갈등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기후 문제라는 것은 미래 세대와 현 세대의 어떤 불평등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현 세대의 책임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의무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 물론 있지만 현재 존재하는 어떤 계급 성별 인종 국제적 불평등 체제 내에서 기후 문제가 발생한 거고 그것이 또 그런 차이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들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세대 갈등 접근법과 연동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시간이 없다. 10년밖에 안 남았고 이 시간 내에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시간 문제 접근법이라고 있는데요. 물론 또 맞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면 왜 30년 동안 기후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됐으면서도 왜 진전을 못 이루었냐, 목표를 왜 달성하지 못했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어떤 방식으로 기후 문제에 해결하고 어떤 방식으로 기후를 해결할 것인가에 관련돼 가지고 전혀 다른 접근법들이 있었다는 거고 기존의 접근법이라는 것은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사회 체제, 사회 공급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에서 시장을 조정하는 방법, 각종 개혁 수단과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이 물론 없는데 그 없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제 제대로 된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해법을 낼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자면 결국은 똑같이 어떻게 대안적인 헤게모니 세력, 대안적인 사회 계급을 형성하고 그 힘을 통해서 사회를 바꿔낼 것인가 이 문제를 중시해야겠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은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 의지가 중요하다.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수단과 방법은 기존에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0%로 잡을 것이 아니라 50%로 잡으면 된다. 또는 70%로 잡으면 된다. 또는 100%로 잡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프레임도 이제 시간과 연동된 거긴 한데요. 그러나 그러니까 단순히 있는 수단을 가지고 의지를 더 가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달성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구조 변혁, 구조 개혁적인 어떤 접근법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중들, 사람들의 어떤 집합적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어떤 사회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실제 현재 민중들이 겪는 삶의 조건도 개선되면서 녹색 사회로 전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그린 뉴딜 담론은 사실 그런 부분을 포착하는 데는 좀 이제 부족한 측면이 크고 사실은 이제 그 이렇게 시간표와 수치 목표 속에서 가능한 정치 수단들을 이렇게 쭉 동원해서 나열하는 방식 이런 이제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짚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후 운동을 사고하고 행동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최근에 구상한 이 그린 뉴딜 운동, 기후정의 운동 같은 경우는 시사점을 주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신 김선철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영감을 얻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관련된 생각과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예, 기후위기 비난도 집행위원이지 않습니까? 3월 14일 날 작년 9월 21일에 한국 최대 규모로 6천 명이 이제 모이는 기후 집회를 했는데 이번 3월 14일 날 후쿠시마 부주기 집회와 함께 기후학과 한국 정치를 이제는 바꾸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대학로에서 집회를 합니다.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번에 6천 명 모였는데 이번에는 더 운동이 커지고 더 힘이 있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행위원회 내에서는 야심차게 5만 명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10,000명은 모여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합원도 조직하고 주변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 조직해서 같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목표는 이제 슬로건과 관련된 건데요. 앞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기후 목표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후퇴한 거고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전진된 안을 낸 거는 사실 자기가 녹색 성장을 내건 것도 있지만 녹색 성장을 내걸었으니까 국제사회에 부끄럽지 않게 어느 정도 큰 목표를 제시해야겠다는 압박을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이고 픽보지라고 녹색 성장과 기업들을 위한 행사를 한국의 6월에 유치해서 이거를 기후변화의 어떤 모멘텀으로 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현재 한국 정치, 현 정부를 비판하고 훨씬 더 나아가기 위해서 정치권 전이 각성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